말을 하는 언어랑 듣는 게 나눠져 있는데 아이가 보고 들으니까 듣는 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발음도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미디어는 말소리, 배경음악, 효과음을 섞여서 들려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친구들이 언어가 구분 안 된 친구들이 섞여서 들린 대로 말하니까 외교처럼 말하거나 발음이 깨진다는 겁니다. 요즘 사실은 안 들려야 될 단어가 들리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원민우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센터장 원민우입니다. 저는 총 3가지의 일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즉 또래 발달보다 좀 느린 친구들, 언어가 늦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도 사회성이 좀 어려움을 좀 겪거나 이런 친구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내 아이 언어 발달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작년에 나와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하게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빠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잘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팔로워 수가 12만 명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다양한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어린 친구들을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어린 친구들이 말을 잘하는 친구, 흔히 말이 빠른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말이 느린 친구들이 좀 있을 거라고 가정 한번 했었을 때 아이들이 똑같은 갈등 상황이에요. 어떤 친구가 내 물건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말을 좀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 거야! 저리 가! 하는 친구가 있겠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밀어버린다거나 내 거 가져간다고 행동으로 이렇게 때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좀만 더 가지고 놀고 빌려줄게. 지금 내가 가지고 놀고 싶어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너무나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자기가 뭔가 성취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은 이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회성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 갈등 상황에서도 똑같은 아이가 있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아이는 자기 물건 뺐으니까 같이 막 때리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렇게 말로 해결을 해요. 딱 봤을 때 누가 사회성이 좋아 보여요? 아이가 말을 정말 잘한다거나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기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자기의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때도 적어요. 고집 부리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정말 내가 화가 나면은 나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좀 화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라고 자신의 감정을 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런 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 왜 그래? 너 왜 짜증내? 그러니까 말도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만 계속 지적하면서 이제 말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사회성이랑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둘 다이긴 해요. 부모가 유전적으로 언어 지능을 잘 주면은 아이가 말을 잘하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언어 지능을 좋게 줬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부모가 아이의 하는 말이 적다거나 아니면 계속 미디어 노출만 시켜준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아이가 말을 잘하게 된 친구들도 말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요인, 즉 부모의 모델링이라든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아이한테 언어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자각을 못하는 것보다 자기가 배운 게 그 방식밖에 없다 보니까 습관이 됐겠죠.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게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물려준, 부모가 알려준 그 습관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바꾸기 싫은 거예요. 바꾸고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 그대로 이제 쓰는 게 나는 마음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말투라든지 부모가 나에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습득했다가 나중에 똑같이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실수를 한 아이들이 2명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너 왜 자꾸 정리 안 해? 정리 안 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너 아직 엄마가 정리하라고 한 지 5분이 지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네? 엄마 조금 서운한데? 엄마 좀 도와줄 때 같이 한번 해볼까? 했던 아이를 2명을 놔뒀다고 하면은 아까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면 똑같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배웠던 방식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부모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타인에게 소리를 지를 것이고요. 분명히 대화로 해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똑같이 대화로 해결할 겁니다. 그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말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기분도 고려하지 않고 내 것만 무조건 이끌어낸다. 그럼 이것은 사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느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주장할 때도 내가 조리 있게 내가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크게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가 빠르면 사회성이 좋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 언어가 느린 친구들은 뭐 어떤 말도 못하고 삐쩍삐쩍 하겠지만은 말을 잘하는 친구는 안녕 오늘따라 뭐가 예뻐 보이네 오늘따라 좀 이렇게 좋아 보이네 하고 뭐 이렇게 반가워 이렇게 말을 정말 잘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을 잘 못하면은 사실은 사회성이 낮은 모습이 좀 있을 것이죠. 두 번째는 지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구를 본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언어가 빨랐던 친구는 나중에 학년기 즉 학교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지능이 높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능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 지능검사가 총 5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언어희애, 두 번째는 추론 능력, 세 번째는 작업 기억, 그리고 시공간 처리 속도 이렇게 5가지로 사람의 지능을 측정을 해요. 근데 하나 딱 있는 것처럼 언어희애, 즉 언어가 잘 된 친구들은 확실하게 지능이 높아진 데 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빠르고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중에 학습도 좋아져요. 왜냐면은 언어가 빠르게 잘 튀고 언어를 잘한 친구들은 나중에 발음도 좋습니다. 발음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읽기를 잘합니다. 읽기를 잘해서 아이가 어떤 글자 읽기라는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잘 깨우친 친구들은 학교에 갔었을 때 확실하게 그 공간 자체가 어떤 이제 책을 읽은 상황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때 아이가 적응이 빠르거든요. 그럼 실제 학교 적응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친구의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면은 이 친구는 조금 언어도 좀 느렸고 그리고 손발도 좀 이렇게 느린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 친구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공간이 즉 학교라는 공간이 나랑 어울리지 않다라고 느꼈대요. 왜 물어보니까 자기 1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칠판에 써가면은 다 알고 저걸 대답을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은 미술 시간에 색칠을 이제 할 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다 예쁘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는 몇 가지 색깔도 못 쓰고 그림도 더 완성도 안 됐고 이런 모습을 이제 경험했을 때 나는 이 공간과 좀 어울리지 않구나라고 이제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가 어렸을 때부터 빠르고 잘한다는 것은 학교 생활이 됐든지 지능이 됐든지 사회성이 됐든지 다 도움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아이들 언어 발달은 나이대마다 해야 될 시기별 언어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12개월이 됐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첫 단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18개월이 되면은 엄마 가자 아빠 빵빵 즉 두 단어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4개월이 되면은 엄마 자동차 지나가 엄마 저기 가자 세 단어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각각의 연령별마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못하면 느린 거라고 봐야 되죠. 몇 살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 때 못하면은 그땐 조금 더 예민하게 아이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원래 해야 될 시기보다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도 못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단어는 12개월 때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6개월 지나서 18개월이 되어서도 아이가 첫 단어 못한다. 이거 무조건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어이 폭발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만 24개월 전후인데요. 이때는 아이가 막 일주일에 막 단어를 50개씩 막 습득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하루하루마다 단어를 습득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는 부모가 더 많은 말과 더 많은 자극을 좀 줘야 되겠죠.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른이 되는 그 과정 자체도 힘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될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재능들이 아이를 대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공부라는 거 학습은 아이들의 자존감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언어가 느린 친구들은 똑같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읽어도 문제를 들어도 아이가 이해하는 부분이 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공부는 잘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자존감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매사에 조금 의기소침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경험들과 그리고 또래 관계도 똑같겠죠.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또래 관계에서 내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래 관계도 조금 더 지체가 된다거나
또래 관계에서도 아이가 사실은 조금 이제 아웃사이더 느낌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사회생활에 나왔을 때 과연 정말 사회를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 할 때 내가 가져왔던 정말 어떻게 보면 12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었는데 사회생활 얼마나 더 어려울까라는 아이가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두 가지를 많이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모가 아이랑 많이 놀아줘야 되겠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통 언어가 늦다 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자 앉아봐, 자 이거 책 봐보자, 책 읽어주니까 잘 들어, 자 봐봐 이거 사과야, 자 이거 바나나야, 따라해봐, 바나나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냐? 아니요, 관심 없어요. 금방 이렇게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자, 언어라는 것은 사실 아이가 즐거워야지 배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리 우리가 책 가지고 외국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실제 외국인을 만났을 때 말을 잘할 수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막상 정말 외국을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대화를 하고 거기서 체험을 해야지 내가 언어를 빠르게 습득한다라는 거예요. 즉 언어라는 것은 학습에서 배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체험에서 배우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란 것은 결국은 놀이하면서 체험하면서 언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컵이야, 따라해봐, 컵 하는 것보다 아이가 컵을 들고 마셨을 때 컵으로 물을 마시는구나 할 때 아이가 컵을 더 빨리 배운다라는 거예요. 또 놀 때도 아이가 사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인형을 들고 아이가 사과를 먹이고 있어요. 그럼 사과 맛있게 먹고 있겠구나, 사과 맛있겠다, 너도 사과 먹을래? 이렇게 했을 때 사과는 먹는 거고 사과를 누구한테 권해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아이가 놀이를 통해 가지고 배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연하겠지만은 부모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의 모델링이라고 하죠.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나 똑같아요. 부모한테 물려받았을 거예요. 부모가 평상시 때 아이가 뭔가 할 때마다 네가 그렇지, 네가 그럼 그렇지,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 좀 하겠다가 이제 안 하려고 할 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타인에게 비난하는 말을 좀 쉽게 쓸 것이고요. 뭐 할 때마다 격려하고 잘하고 있어, 그래 오늘 좀 힘들었지, 그래도 아빠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격려받았던 친구들은 분명히 타인에게도 격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발달적으로 봤을 때는 반말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존댓말을 쓰게 되면 말이 길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친구한테 주세요를 가르치는 것보다 조를 가르치는 게 한 글자니까 더 쉽게 배운단 말이에요. 처음에 언어 습득을 할 때는 아이한테 반말로 가르쳐요. 짧게 가르치면 조금 아이가 만 2세가 넘어갔다, 2세가 넘어갔다는 것은 아이가 3단어 정도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땐 부모가 조금 아이한테 존댓말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존댓어를 좀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아이가 첫 단어 한다고 하면은 그 첫 단어에 맞는 부모의 언어로 들려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가 두 단어 연결하면은 부모의 말도 두 가지 단어로 연결되는 말을 많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자동차를 밀고 있다 가정 한번 해볼게요. 12개월을 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냐? 빵빵 이렇게 할 거예요. 빵빵 자동차로 안 할 거예요. 좀 더 아이가 듣기 쉬운 어휘로 바꿔줄 거예요. 빵빵 이렇게 할 거고요. 만약 아이가 18개월 친구가 밀고 있다 그럼 자동차 가네 라고 말한다거나 차 빵빵 해가지고 두 단어를 연결시켜 줄 겁니다. 아이가 24개월 친구가 차를 밀고 있다 그럼 빨간색 자동차 가네 라고 해가지고 저는 세 단어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아이가 현재 언어 발달이 습득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도 말을 좀 더 늘려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잘했어요. 잘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가 해줘야 할 말 중에 하나는 아이한테 아이의 감정을 물어보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너 아까 좀 슬퍼 보이는데 좀 어떤 것 때문에 슬펐어? 너 조금 속상해 보이는데 어떤 건 좀 속상했니?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조금 뭉퉁그려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답답해도 화내고 서운해도 화내고 그리고 슬퍼도 화내요. 이건 사실은 성인도 비슷할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실 서운한 건데 거기서 화내고 있어요. 모르죠. 인식이 조금 이렇게 워낙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아이는 스스로 못 깨달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눠줘야 돼요. 너 지금 슬픈 것 같았어. 너 지금 좀 서운한 것 같았어. 너 지금 좀 짜증난 것 같았어. 이제 감정을 분할을 시켜줘야지 아이도 똑같이 감정에 맞게 말을 쓰게 될 거예요. 서운하면 서운한다 표현할 것이고 슬프면 슬픈 부분을 표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나쁜 영향입니다. 어리면 어리다고 아이들이 발달의 문제성을 좀 보일 것이고요. 크면 큰다 했을 때 정서적인 문제를 좀 보입니다.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 친구들이 하루 권장하는 미디어 노출 시간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30분. 그래서 보통 아이들 하나 프로그램이 보시면 다 뭐 뽀로로가 됐든지 다 뭐 20분, 길어봐야 25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첫 번째 말이 느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언어랑 듣는 게 나눠져 있는데 아이가 보고 들으니까 듣는
듣는 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발음도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미디어는 말소리, 배경음악, 효과음에 섞여서 들려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친구들이 언어가 구분 안 된 친구들이 섞여서 들린 대로 말하니까 외교처럼 말하거나 발음이 깨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산만해져요. 왜냐면은 실제 아이들 뇌파를 보니까 30분 이상이 되니까 뇌파가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에는 아이가 자극을 이 정도 받아도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 자극을 이렇게 조금 세게 받아야지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은 안 들려야 될 단어가 들리고 있어요. 바로 ADHD. 다들 아실 거예요. 미디어 노출이 과하면 과할수록 이 확률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성인이 되면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는 이제 언어 발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SNS가 과도해지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또래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허영심, 다른 사람의 어떤 잘된 모습을 보고 거기 자꾸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저렇게 눈에 띄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잘 돼야 되고 좋은 곳에 여행지를 가야 될 것이고 저런 게 눈에 띄다 보니까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카포도 많고 그리고 여행지 가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돈 모았던 거 한 번에 쓰는 사람들, 물론 정말 자기만의 가치가 정말 좋겠는데 사실은 그건 정말로 내가 한 번에 좋은 경험보다는 1년에 한 번 그 돈 쓰는 것은 약간의 좀 쾌락을 내가 위해서 그걸 쓰는 그런 행위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죠. 미디어 노출 시간을 무조건 줄여야 될 것이고 무조건 멀리 해야지 됩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은 사실 부모의 모습이죠. 아이한테 하지 말라 해놓고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배우는 것은 이것만 배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의 말에 좀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말에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려주는 것은 괜찮은데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음이 깨졌어. 왜 이렇게 발음 그렇게 해? 좀 또박또박 말해. 좀 입 좀 크게 벌리게 요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내 말이 문제가 있나? 내 말에 지금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말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알려주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지적하거나 자존심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말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나이대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부모가 조금은 더 천천히 들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 발음을 확실하게 습득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가 예를 들어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사탕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엄마가 사탕, 너가 지금 사탕 먹고 싶구나. 알았어, 엄마가 사탕 줄게. 너 아까 뭐 달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듣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언어 발달에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께서 어려워하셔요. 아이한테 어떻게 언어 자극을 줘야 될 것이고 어떻게 말을 시켜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도 그걸 잘 안 배웠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부부끼리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끼리 아이 앞에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도 역시나 조금 따뜻한 대화, 서로 격려하는 대화를 해야지 아이가 똑같이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떤 언어 자극을 해줄 때 보통 아버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고 과묵하고 이러시니까 많이 권장하는 방법은 아버님 혹시 스포츠 좋아하세요? 스포츠 좋아한다 하셔요. 그러면은 아이 볼 때 스포츠처럼 똑같이 주면 된다. 무슨 말이냐?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들은 야구할 때도 뭐 특별한 거 한 거 없다. 달려갑니다. 공 쳤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한다. 그럼 사실 아이 하는 행동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면 된다. 공 넣었구나. 공 뺐구나. 너 지금 슬퍼 보인다. 너 지금 화가 나 보인다. 중계만 해도 아이가 아는 거죠. 나 지금 이게 화난 감정이구나. 내가 지금 넣은 것은 공이라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아이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휘력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정말 쉽게 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다가 차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 멋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와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저렇게 되고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스포티지하고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어휘 확장이 되냐면은 사실은 들어도 딱 뒤에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휘력이 좋으면요 어떤 걸 묘사를 할 때 세밀하게 묘사를 잘 해줘요. 하지만은 어휘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흔히 몇 마디 단어에 다 함축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회적 관계적인 면에서도 서로 감정을 잘 못 읽는 라고 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욕설 있잖아요. 욕으로 다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도 이욕하고요. 기분이 나빠도 이욕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잘 됐을 때도 욕을 하잖아요. 그 단어로 다 나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이제 넣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대한 세밀한 어떤 감정들은 잊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00%죠 사실.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둥이 키우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아빠가 첫째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너 일로 와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첫째가 둘째한테 똑같이 합니다. 절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무조건 부모의 모습을 배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 말 있잖아요. 엄마들 하는 말, 지압이랑 똑 닮았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계속 부모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거울은 정말 딱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실제 자기 자식을 잘못 키우고 싶은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을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은 지금 현재 계신 엄마 아빠의 모습은 엄마 아빠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습일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 그건 무의식으로 받았던 거지만은 지금 어머니 아버님은 의식으로 바꿔서 아이한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지금 엄마 아빠가 가문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최대한 의식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한 집은 어쩔 수 없이 말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 지금 이거 해야지, 너 지금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말이 짧아지는데, 화목한 집안 같은 경우에는 서로서로 말을 대하고, 그리고 화목한 집안은 아이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봅니다. 즉 엄한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사실은 조금은 더 처벌로 간단 말이에요. 아이를 처벌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행동을 할 때도 이 행동 자체가 사실은 뭔가 정말로 마음에 이끌어 나와가지고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혹은 이거 하면 혼나니까, 이런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이런 친구들 조금 약간은 조금 위축이 돼 있다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자기 어떤 표현도 잘 사실은 못하니까, 부모가 자기 말 안 들어주고 부모는 이렇게 해 라고 해버리니까 아이가 의견 표현도 잘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화목한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분명히 잘못했다 하더라도, 혹시 이거 어떤 것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을까? 너의 어떤 다른 생각 있으니? 라고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 주니까 아이도 표현하고, 거기에 따른 부모가 이것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어떤 조정을 해주니까 아이가 이런 대화를 하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고, 당연히 어휘력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유의할 게, 아이들이랑 많이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게 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워낙 맞벌이 많잖아요. 무엇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바쁘신다 하더라도 아이랑 딱 하루에 20분만 대화하는 시간, 딱 20분만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시간 좀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아이들의 어떤 애착이라든지 다른 길로 새어나가는 길은 많이 없다고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적으로 무조건 꼭 부모가 맞벌이하면 아이들이 좀 안 좋게 지낸다, 부모가 잘못하면 아이들이 잘못 지낸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은 꼭 부모 영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주변에 있는 친구님, 그렇죠, 선생님, 그리고 내 동생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많이 받기 때문에 꼭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부모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여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확률이, 부모가 가지고 확률이 좀 많다라는 거. 어휘력 발달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 이건 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특성 자체가 사실은 따스한 느낌이에요. 따스한 느낌들. 그래서 거기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남들을 잘, 조금은 더 애정적인 관계를 잘 맺는데, 조금 약점은 약간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좀 약점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게 본인이 살아가면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꼭 부모님이 언제 대화를 시도를 하느냐. 안 해왔다가 아이가 학교에서 전화 오면 그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화 오거나 친구랑 싸웠거나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서야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이 대화가 잘 되겠냐고요? 안 되죠. 대화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시켜놓고 이게 끈을 잘 만들어놔야지 되지. 제가 보통 그런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통 말씀하세요. 아이가 말도 잘 듣고 분명히 순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사실은 다른 탓을 하는 부분도 계시는 거죠. 사실 지금이죠. 현재 지금부터 무조건 하면은 그래도 어렸을 때보다는 분명히 그런 반응성이라든지 아이가 바로 피드백이 좀 더 느릴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사회생활을 할 때 갑작스럽게 나한테 매번마다 이렇게 뭐라는 사람이 갑자기 좋은 말 하면은 왜 저래? 바라는 거 있나? 그래가지고 좀 사실 경계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아이들도 아빠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익숙하지 않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확실히 어렸을 때보다 더 많은 투자된 시간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사실은 어휘력 이렇게 체크하는 게 단위 테스트이지만은 좀 있습니다. 이제 검색하시면은 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부정적이진 않아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은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또래들만의 언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나이 또래 때 다른 친구는 헐, 그런데 거기서 나는 마음이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좀 서운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그 친구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하죠. 그것은 써도 괜찮은데 거기에 따른 부모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더 편한 상황은 부모가 이렇게 좀 짧게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한테 칭찬하는 것도 어렸을 때야 너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엄마 너무 대견스러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쩐데 이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대박인데 하는 게 더 아이들은 더 부모가 나의 인정을 조금 더 지금 세대처럼 해준 느낌 있겠구나 해가지고 아이들은 더
깊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쓰는 건 괜찮은데 평상시 때 이런 단어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대화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걸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아예 어떤 이제 진로 상담이라든지 아이가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그런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는 건 정말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은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 친구가 있을 때 그럼 너는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 것 같아? 사실은 환경은 아이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이는 물들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아직은 맞고 그려고를 좀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요구하는 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요구하는 게 뭔가 좀 강해 보이거든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좋겠다 하겠지만은 아이의 판단, 아이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조금 더 키워주는 게 좀 더 맞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이야기 들어서 좀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기분 말하면은 그럼 너는 이 말을 좀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성장시킨 걸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물어봐요. 오늘 좀 어땠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도 연습 안 됐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내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 회사 갔었는데 이런 일은 좀 있었고 이제 오는 길에 이런 것도 좀 봤어. 내가 경험했던 걸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처음에 상대방의 이런 것도 말을 잘못했던 사람이 내가 자꾸 이렇게 들려주니까 상대방도 아 저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서로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려요. 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엄마는 오늘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또 끝나면 그 다음 또 반대로 한 사람 뭐 평상시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상대방은 절대 거기 반박하지 말고 무조건 들여만 주세요 라고 해서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죠. 처음에 오늘 하루 좀 어땠어? 해서 상대방 이제 물어봐주고 나는 어땠어? 라고 말하다 보면은 서로 사실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싸워서 잘 풀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들 알다시피 아이 앞에서 싸우면은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사실 살다 보면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어요.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그러면 싸울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꼭 아이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싸울 수 있겠지만 저렇게 화를 풀 수도 있겠구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끼리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할 때 뭐 여보 잘못했어, 이거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신체 가만히 다 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안아주면서 자기 미안해, 그런 거 아이들이 봐야지 아 진짜 풀렸구나 라고 이렇게 좀 눈치를 좀 챌 수 있게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커서도 좀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좀 기질적인 부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갈등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어떤 사람 좀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사실 많이 갈등이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말하고 싶거든요. 말하고 싶으니까 지금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 사람 힘들단 말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시간을 좀 비웠다가 나중에 말하고 싶은데 안 기다리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은 무조건 처음에는 시간은 무조건 필요하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서로에게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말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상황 때 풀기보다는 약간 조금 시간을 좀 두었다가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부부끼리 싸우거나 했었을 때도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꼭 이렇게 잠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특히 이제 남자들은 좀 이제 시간을 좀 요한단 말이에요. 나 좀 놔뒀으면 좋겠어 이제 하는데, 남자들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뒀다가 해결되면은 다시 이것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냥 풀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치 보니까 대충 이제 서로 좀 풀어진 것 같으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안 꺼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마무리가 우리가 다음번엔 다시 이런 일로 안 싸울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 되죠. 서로가 이제 정해야죠. 우리는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좀 싸웠던 것 같아. 그럼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게 마무리가 돼야 되지, 서로 싸우고 감정 이제 부리고 서로 속상한 것만 얘기하면은 결국 그래요.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건데는 이야기하지 않고 끝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선을 잘 긋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겠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나는 어디까지는 받아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나도 노력을 할게. 내가 바라는 것도 당신의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좀 와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서로의 선을 잘 조율을 하는 게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가장 권하는 게, 저는 실제 주변에 연인들이라든지 막 사귀게 됐다, 이제 결혼하게 됐다 하면 항상 해주는 검사가 있어요. 바로 기질 성격 검사예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기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유전적이에요. 부모가 물려주는 거예요. 성격은요?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란 존재는 바뀔 수 있는 부분과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연인들끼리에서 어떤 갈등에서 그 갈등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기질이었어요. 그럼 끝까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대방의 기질은 안 바뀌는 건데 내가 그 모습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라고 하면은 이건 끝까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기질은 인정해주고 성격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기질적으로 정말 안 맞으면은 사실은 그건 헤어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부모랑 자녀랑 기질이 똑같을 때 갈등이 많을까요? 아니면 다를 때 갈등이 많을까요? 둘 다예요. 다르면 다르다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요. 같으면 같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실 저 기질로 살아봤거든요. 물론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내 아이는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나한테 바꾸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두가 갈등이 있다 보니까 기질은 어떠한 기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해요. 무조건 장단점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시각 자체가 저 기질의 장점을 좀 많이 봐주냐 단점을 좀 많이 봐주냐에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걱정이 많은 사람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걱정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야 항상 신중하고 대비를 잘하고 준비를 잘하는 게 장점이겠지만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젠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일을 처리할 때도 혼자 그냥 고민하고 있고 혼자 일 처리가 속도가 느린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답답하다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그래 준비성이 뛰어나고 이 사람 덕분에 항상 일 처리 자체가 항상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관계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장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사실은 아빠의 언어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굳이 내가 언어가 안 되는데 굳이 말로 오늘 좀 기분이 좀 어땠니? 너 좀 슬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나 어색하단 말이에요. 본인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예를 들면 이제 야구 좋아요. 그럼 아이랑 같이 좀 야구 같이 한다거나, 사실은 보통 이제 아이랑 같이 소통이 안 되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랑 같이 게임 좀 많이 하세요라고 권장을 해드려요.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따라서 아빠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대화가 좀 될 것이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연예인 있다고 하면은 BTS를 좋아한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야 오늘 비 생일이래,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 대화가 시작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즉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잘 체크해가지고 그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겠다. 아니면은 아빠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 아이랑 같이 그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사실은 예시가 맞았던 것 같아요. 남자아이는 게임, 여자아이는 연예인을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같이 게임하면은 서로서로 이제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야지, 게임할 때 정말 게임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다가 슬쩍 이제 물어보거든요. 야 근데 오늘 학교생활 어땠어? 라고 하게 되면 아이가 그냥 게임하면서도 그래도 오늘 뭐 어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게임할 때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게임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겠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좋아하는 연예인 팬사인회 같이 간다거나 가는 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아빠랑 아이랑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짤을 하나 봤는데 아이가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는 만화책 다 버리는 사람이어가지고 아이 만화책을 공부에 방해되니까 다 버리고 있는데, 아빠는 아이가 만화책 좋아하니까 그 코미골드 거기를 이야기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면서 아빠에 대한 친밀감이 시작이 될 것이고 아빠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언어 습관을 바꾸려면 사실은 자기 모습을 한번 영상을 찍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본 다음에 특정한 구간을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말을 쓰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표정과 어떤 눈빛으로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은 언어라는 것은 내가 단순하게 그 어휘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이라는 게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단어를 해볼게요. 잘한다 랑 잘한다는 똑같은 어휘지만은 사실 어떻게 감정과 표정이 실리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아이랑 대화하는 거, 내가 서로 이제 부부끼리 대화하는 것을 영상을 한번 내가 찍어가지고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스스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삶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조금 거울을 많이 설치하라 하기도 해요. 환경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서 조금 더 자기를 더 가꿀 수 있다거나 자기 모습을 개선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옛날 같았으면 일반적인 수명 자체가 60살, 70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막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옛날보다 우리는 지금 30년의 시간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새로운 30년 자체를 내가 아이랑 늦은 게 아니라 아직도 살아갈 날이 그렇게나 많았었는데 지금도 노력 안 한다? 앞으로 계속 평생 안 좋은 관계라든지 안 좋은 말투를 아이랑 끝까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건 없습니다. 첫 시작은 힘들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거 바뀌는 시간은 66일이 걸린대요. 두 달 정말 긴 시간이기도 한데 이 2달만 고생하면은 앞으로 평생 편해질 거고 앞으로 평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 아이는 대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결핍을 받았기에 저 친구는 저렇게 자랐을까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절대적으로 자기 혼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가슴 안에 애정통이라는 걸 좀 가지고 살아요. 애정통은 항상 가득가득 채워지길 바라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적다 하면 이거 누가 채워줘야 될까요? 부모가 채워줘야죠. 그럼 부모가 못 채워줬다 하면 아이들은 이걸 억지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좀 센스가 없어요. 어린 친구들은 막 손을 빤다거나 잘 때 엄마 막 이렇게 만지고 잔다거나 하는 경우 있겠고, 청소년 되면은 이 결핍을 게임으로 채워요. 이 게임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불량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걸로 이제, 왜냐면은 이 채우는 그 방식 자체가 아이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나쁜 행동인 거 알아요. 나쁜 행동이지만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 관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관심의 결핍을 채울 수가 있어요. 실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스럽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을 갈구한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채워가가지고 아이들의 현재 모습이 됐었겠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 아이는 얼마나 결핍이 있었기에 저 결핍을 저렇게 채워가가지고 현재 모습이 됐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이제 결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비행청소년은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과거에는 부모들이 생존 때문에 바빠가지고 정말 삶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챙겨가지고 그런 비행청소년이 이제 많아졌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미디어 때문에, 미디어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미디어로 잘못된 행동을 보고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사실은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가면 이제 너무나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행청소년들이 생길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은 체벌이 사라진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대비가 없이 체벌만 없었어요. 아이를 예를 들면 학교에 훈육할 수 있는 어떤 권리라든지 훈육할 수 있는 힘은 줬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아이들을 아끼는 부모님들한테 그걸 다 뺏겨버렸어요. 아이 건들면 부모가 이제 난리가 쳐버리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 훈육을 잘해줬었기 때문이에요. 처벌도 처벌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옛날에는 담배를 피웠다 하면은 지나간 어른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막 이렇게 주변에 뭐라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핀다 하더라도 숨어서 폈어요. 근데 지금은 한마디 훈육했다가 이게 오히려 훈육한 사람이 막 경찰에 잡혀간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를 조금 훈육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모가 이제 고발해가지고 선생님이 처벌을 받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벌이 없어진 건 찬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훈육을 안 남겨놨다는 게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폭이라는 게 생겨버렸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교사의 권한이 아니라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학폭위를 이제 열어가지고 누가 이제 잘못해 경위서 다 쓰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죠. 충분하게 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꼭 학폭위가 열려야 된다거나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처벌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빨라요. 즉시성이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고, 훈육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 이제 결과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처벌로 그걸 이제 받았다 그러면 이게 안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걸리면 되겠지 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숨겨서 한다거나, 그게 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진화가 된다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훈육을 했다 하면은 대체 왜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이가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걸 대처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부모한테 배우기 때문에 이 친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체벌 같은 경우에 부모가 편하기 때문에 빠르게 쓸 수가 있어요. 뭐라 이렇게 뭐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보다 한 대 때리는 게 아이가 빠르게 이제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사실은 결국 내가 아이한테 하는 방식을 똑같이, 남들이 뭔가 잘못하잖아, 너도 똑같이 때리면 돼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처벌하면 돼, 복수하면 돼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즉 아이가 앞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갈등 상황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 대화로 풀기보다는 내가 받은 처벌 방식처럼 남들을 공격하고 남들을 이제 복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훈육으로 대화로 풀어간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본인이 배워온 거에 대한 훈육일 거예요. 뭔가 정말 이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부모한테 배워서, 그리고 내가 나름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몸에 안 익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설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건데, 가장 많이 권장하는 것은 만약 아이를 열심히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안 됐다면은 너무나 상담센터가 너무 잘 열려 있잖아요. 와가지고 일단 부모 양육 태도, 부모가 과연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실제로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객관화해 가지고 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아이의 기질, 똑같이 아이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사실 짧게 말해야지 듣는 친구가 있겠고요, 너무 길게 말하면 지루한 친구가 있겠고요, 어떤 친구는 감정적으로 돼야지 말을 듣는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친구는 선택지를
기질을 주고 아이에게 혼자 선택하게 했을 때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건 다 기질적 차이입니다. 아이의 기질을 알고 나의 양육 태도를 알면 훨씬 더 건강하게 아이를 훈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실은 훈육을 건강해 가지고 안 바뀐 아이는 절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 차이가 아니라 기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자여도 남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겠고요, 남자여도 여자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해가지고 아이의 기질에 맞춰가지고 훈육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지,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아이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틀이라고 하죠. 여자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남자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남자는 울지 않는 거야. 그런 세대들이 나중에 자기 감정 표출 못해가지고 지금의 세대가 돼버렸어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무조건 참고 거기다가 이제 골마버리고 결국은 터져버리고 이런 세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접근하면 좋지 않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을 잘 봐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질은 부모가 물려주는 겁니다. 성격은 환경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 아이는 바뀔 수 없는 부분과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좋게 바꿔줘야 되지, 바뀔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아이한테 바꾸려 한다. 그러면 계속 끝까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연인도 똑같죠. 연인들끼리도 서로 이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많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선물식으로 기질 성격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서로의 너희들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은 사실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바뀔 수 없는 부분이야. 근데 성격 이런 부분은 서로가 바뀌어서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건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는 부분과 맞춰가는 부분을 좀 구분을 해주죠. 그럼 이분들이 확실하게 잘 삽니다. 어떻게 그건 나올지 모릅니다. 부모의 기질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실제로 한 대를 띄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공식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행복한 부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올인을 한다거나 아이에게 이렇게 맞춰주는 부모님들 많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모두 원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은, 제가 물어보죠. 어머님 혹시 아버님 아이가 어떤 아이로 키워주길 원하세요? 물어보면은 우리 아이 뭐 돈 잘 버는 아이로요, 우리 아이 성공하고 싶어서요. 이거 아니에요. 다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너 행복해야 된다, 너 행복을 잘해야 돼, 이렇게 심어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무조건 부모의 모델링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매번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엄마 아빠가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아이가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아이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높으면 안 돼요. 내가 아이한테 훈육 정말 말로 해야지 하는데 오늘 다 지쳤어요,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좋은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안타까운 게 너무나 지쳐하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숙제를 내줘요. 어머님 너무 힘드니까 아빠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빠가 내가 애들 돌보고 있을게 좀 밖에서 좀 편히 쉬고 와, 엄마는 밖에서 좀 쉬고 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타까운 피드백이 듣는 게, 정말 실제로 남편이 밖에 좀 쉬고 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막상 나가보니까 뭘 하고 쉬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즐거웠지? 그래서 혼자 그냥 커피숍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펑펑 울다가 오신 어머님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내가 뭐 할 때 행복했지, 뭐 할 때 즐거웠지 알고 그걸 아이한테 만약에 보여줬을 때 아이도 똑같이 보면서 인생에는 저렇게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둘 다 잘못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의 자율성을 높이는 건 너무 좋죠. 아이를 존중은 좋겠지만은 아이가 한계 설정을 모릅니다.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선 자체를 부모가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 너무나 억압하게 되면 아이는 너무나 위축적이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아이가 된다라는 거. 둘 다 잘못된 거죠. 허용적이지만은 한계 설정을 주는 거.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지만은 행동은 통제하는 거. 왜냐면 너무나 억압적인 아버님들은 이제 아이의 모든 걸 다 통제해요. 감정도 통제합니다. 왜 그렇게 슬퍼요? 그렇게 다 안 힘들고 다 하잖아. 이렇게 감정을 억압한단 말이에요. 감정은 받아줍니다. 너 입장에 많이 답답했겠다, 많이 힘들 수 있겠어. 근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꼭 한번 해보자. 즉 적절한 허용과 적절한 확실하게 한계 설정이 같이 융합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님 좋은 아빠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 인터뷰에서 항상 이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아이한테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아이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듣고 난 다음에
가르치신다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무슨 상황이든 너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유를 한번 말해줘봐. 들어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이 얘기를 들어주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내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요 전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이게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내가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한번 조금 들어주고 해소가 되면 그때서 내가 남들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형제가 막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둘이 싸우고 있었으면은, 자, 사실은 이제 둘 다 혼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둘이 싸우고 있었으면은 일단은 분리를 시켜가지고 한 명을 딱 데려옵니다. 뭐 때문에 싸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가, 아니 동생이 이거 뺏어가지고 그랬다가, 뭐 진짜? 동생이 뺏어갔어? 동생 진짜 나쁘네.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마음이 풀리잖아요.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근데 동생은 좀 이렇게 맞아가지고 많이 놀랐겠다. 다음부터 말로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나면 너 왜 동생 때려? 동생 때문에 아니지?가 아니라 아이 말을 충분하게 들어주고 한마디 툭 하고 넘기면 아이가 이게 쌓인다라는 거예요. 동생 또 부르죠. 무슨 일이야 하면, 아니 형아가 이래가지고 형아 진짜 나쁘다. 이렇게 이제 공감해 준 다음에, 근데 형한테는 물건 가져가니까 형도 좀 속상했을 것 같아.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도와달라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아이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가지고 아이가 몸에 익혀진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은 그래도 다행인 게 그렇게 상담소를 거부하는 부분들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물론 현재적인 발달적인 부분이 사회성이라든지 인지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이 느려서 오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사실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깨어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이미 행복하지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가 오신 분들 많아요.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예 지능 검사도 해가지고 아예 지능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이 부분을 보강해가지고 잘 키우고 싶다는 분도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사실 이렇게 더 잘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오는 가정들이 많다. 그래서 편하게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 보여지는 게 부끄럽다 하면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전화 상담도 되고 줌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베스트는 직접 가가지고 하는 게 좋겠지만은, 만약 다른 게 염려가 된다면은 사실은 조언을 받아보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강의 영상이라든지 오늘 같은 영상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좀 한번 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마음 먹은 만큼 잘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바뀌어야지 해서 아이가 똑같이 좋은 모습 바뀌어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분명히 저항이라든지 왜 저래라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일관성을 잘 유지를 해주시면은 분명히 빛을 발할 것이다. 그 일관성은 최소 66일. 66일은 내가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그게 빛을 발할 것이다. 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66일만 고생하면은 앞으로가 더 평생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